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위기 때마다 금방금방 위기를 헤쳐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볼 때 환율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반 분양을 해서 사람들에게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팔기보다는 임대 분양을 많이 해요. 가격이 상승할 때는 비싼 것부터 오르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싼 것부터 떨어지다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마지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 잡는 거는 언젠간 잡겠지, 근데 네. 빨리 잡을 수 있겠느냐, 상당한 기간 유지가 될 것이고 따라서 고금리, 뭐 4, 5%대 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뭔가 펀더멘털이 튼튼한 미국은 좀 덜 영향받겠지만 신흥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경제의 또 하나의 위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우리 예전에 98년도 그 외환위기 때도 사실 동남아 국가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게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것들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연관성을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모든 경제 지표 또는 자산시장 이런 걸 볼 때는 저도 자주 하는 얘기가 그냥 미국만 봐라. 우리나라 금리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금리 안 봐도 미국 금리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쫓아간다는 얘기를 저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지금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희망회로라고 전편하는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조금이라도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러면 와 그러고, 네, 금리를 그래 내년에는 뭐 요만큼만 올릴게 그러면 또 와 그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워낙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의 아주 조금의 좋은 거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좋아서 막 말을 하는데, 근데 현재는 이 고물가가 떨어지기도 쉽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가장 제가 알기로는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일할 사람을 찾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서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내가 좀 일단 놀고 돈 떨어지면 다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거고, 근데 또 일자리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고, 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한두 명씩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누군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현재 당장은 뭐 당장 일할 필요가 없어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에 따라서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월급의 속성상 한 번 올라가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정도 금액을 줘야지만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잡는 게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지표를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그게 다시 하락하는데 4, 5년은 걸렸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이 금리 올린 것도 최소 한 2년은 걸려서 다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당장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보기도 힘들고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경제가 그렇게까지 좋을까에 대한 부분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인간은 늘 적응을 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진화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간이 더 발달이 아니라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한 인간이 살아남느냐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나라 98년 외환위기 이럴 때 보면은 금리가 10% 이렇게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뭐 사실 금리 높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았고, 물론 이제 금리가 높다는 거는 경제 성장률도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네. 또 그거에 맞는 그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됐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고금리라는 표현을 하는 건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사실 문제인 거지. 그렇죠. 지금도 뭐 인플레이션이 5%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를 않을 겁니다. 실제로 90년대 내내 되게 좋았던 건 계속해서 경제는 쭉쭉쭉쭉 성장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거의 2%, 뭐 1% 이럴 때 안정적이었고, 그때 또 그 당시에 부동산도 200만 원 건설을 한 덕분에 사람들이 뭐 집을 굳이 안 사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지금 당장은 그게 해결되는 건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서서히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적응을 하지 않을까. 그 고금리와 또 이 인플레이션 높은 곳에 또 대출 금리도 어느 정도 지금은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게 뭐 한 6개월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는 뭐 그러다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뭐 0.25% 떨어지면 우와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 경제 위기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 수출 국가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우리가 워낙 약세일 경우 사실 뭐 수입하는 쪽은 뭐 힘들겠지만 수출하는 쪽 입장에서는 또 이익이 커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또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제 1,400원 초반 하던 환율이 다시 1,300원 깨고 뭐 다시 뭐 그 1,300원에서 오르락내리락 공방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정상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튈 것이냐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라 투자 포인트가 달라지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 또 일본 얘기를 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해당 국가의 원화가 약세가 되는 그렇죠. 게 맞거든요. 환율이. 네, 근데 오히려 일본은 그럴 때마다 강세가 됐어요. 왜냐? 전 세계에서 볼 때 그래도 일본만큼 튼튼한 나라가 미국을 제외하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만약을 대비하니까 자꾸 엔화를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엔화 값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일본 입장에서는 기업이 뭔가 수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1,000원에 팔던 것이 갑자기 오히려 우리가 900원이어야 돼. 그러면 이게 가격을 낮출 수도 없고 그러다 대신에 이제 거꾸로 볼 때 한국은 그럴 때마다 원화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어제는 1,000원에 팔던 걸 오늘은 한 개에 뭐 1,500원에 팔 수가 있네. 물론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기이긴 하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개에 1,000원에 팔던 거를 이제는 이제 원화가 하나에 1,500원 할 수 있으면 저희 뭐 한 1,100원에 해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100원이 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볼 때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세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위기 때마다 금방 위기를 헤쳐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볼 때 환율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기 때문에 힘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IMF 때 고정 환율로 하다가 IMF가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변동 환율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변동 환율을 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위기 때마다 금방 헤쳐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거꾸로 볼 때 환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400원 밑에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1,300원. 예, 1,300원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긴 하죠. 이건 잠깐 그런 거고 다시 1,500원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의 환율을 보면 보통 1,100원에서 1,200원 사이가 거의 그렇죠. 대부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나마 좀 한국이 잘 나간다 그러면 1,000원대까지 갔다가 좀 위기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근데 대체적으로 1,500원까지 갔다 그 이상 간 적은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간 적이 IMF 때 그리고 또 금융위기 때 잠깐 1,500원 잠깐 넘었다 다시 내려가긴 했거든요. 그렇게 볼 때 환율만 놓고 보면 이번에도 잠깐 이제 거의 1,5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긴 했으니까 네. 그렇게 볼 때는 환율만 놓고 볼 때 한국은 오히려 환율로 인해서 더 잘 되는 나라이지 환율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 물론 이제 환율이 힘들 때는 항상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기는 했어요. 정부에서도 환율 개입을 물론 이제 환율 개입한 적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늘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환율 방안이라 몇백억 달러 썼다고 그렇죠.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그 이제 한국은행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시에는 우리 전혀 그런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항상 공식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 중에 하나를 주시를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적이어야지만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은 물론 이제 지금 1,300원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도 아니 금리를 더 많이 주고 안전한 미국 돈을 사지 내가 미쳤다고 한국 돈을 사겠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내년에도 금리를 올리긴 하겠지만 거의 끝 무렵에 와 있죠. 그렇죠. 실제로 물론 이제 내년 가에 또 이제 상이 바뀔 수 있지만 거의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도 뭐 이 정도면은 뭐 한국에다 돈을 투자하거나 한국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 그럼 당연히 원화가 점점 낮춰서 그래서 지금 1,300억까지 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 또 실전 뭐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시지만 또 주식 투자자이시기도 하니까 실전 투자자 주식 투자를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이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립식으로 뭐 개인적 성향은 가치주를 사시는 네. 뭐 이런 패턴이지만 결국 금리와 더불어서 앞으로 성장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오를 때는 또 성장주가 그렇죠. 정말 매력적이니까 이거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사실 뭐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주식을 전문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할 그럴 정도는 아니긴 한데요. 다만 흔히 말해서 이제 성장주가 좋은 점은 잘 나갈 때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대신에 그게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성장주는 그냥 완전히 바닥을 찍어버리니까 힘든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과연 미래를 볼 때 무엇이 잘 나갈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전기자동차가 되겠어? 그 말이 돼?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에서 전기라 수소나 같이 이제 가다가 지금은 대세가 이제 전기가 갔죠.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양극재나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도 같이 잘 나가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자동차는 더 많이 보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은 향후에 더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한번 이 전기자동차는 이번 상승장에 한번 사이클을 타긴 했죠. 그래서 많은 돈들이 글로 갔다가 지금 좀 많이 좀 꺾이긴 했는데 그렇다 해도 당연히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뭐 BTS라든가 뭐 봉준호 이러신 분들이 항상 하는 엔터 관련주, 미디어 관련주 이런 쪽들은 그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이런 엔터 기업이나 미디어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구멍가게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실제로 미디어 뭐 이런 드라마를 만든 콘텐츠 기업들 보면 대부분 실적 보면 다 마이너스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적 무슨 매출이 1년에 뭐 10억도 안 돼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한국 드라마를 했더니 잘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지금은 그 단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가면 갈수록 더나 또 이제 최근에도 또 왜 처음으로 한학령이 풀려서 한국에 있는 영화가 중국에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 또 이제 중국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돼서 왜냐면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드라마가 중국에서는 실시간으로 거의 본다라고 하잖아요.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마 그게 풀리면 그쪽이 좀 더 매출이나 실적이 올라가고 돈도 그쪽으로 많이 좀 몰려가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예상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일본의 그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표현하는 일본의 흥망성쇠를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염려되는 게 우리가 제2의 일본이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현상들 가지고 경쟁력은 점점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그랬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게 일본의 경기 침체, 일본의 불황, 30년 불황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 일본의 그 불황과 우리의 한국의 현재 상황과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일단은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근거는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뭐든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니까 우리가 아차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그렇게 버블이 꺼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대차대조 침체다 보니까 빚을 갚게 급급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인플레이션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워낙 고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안 좋은 건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경제가 성장을 지난 30년 동안 못했던 거죠. 늘 0% 또는 뭐 마이너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일본에 있는 개인들이 내가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벌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월급 100만 원인 거야. 이러면 당연히 물론 이제
그런데 부동산도 1억인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1억이다. 그러면 뭐 그렇게 힘들진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왜냐면 뭐 자산이 전혀 오르진 않았으니까. 이제 물가도 안 올랐으니까. 네. 근데 대신에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굳이 열심히 할 필요를 느낄까요? 열심히 하나 10년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10년 지나서 100만 원이 한 170만 원이 되면 내가 열심히 했다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사실 사람들은 물가 상승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그래서 경제 쪽에서는 실질 물가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실질 수익률을 중요하게 보고 물가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오른 것도 결국은 물가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근데 일본은 그 물가가 안 온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월급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근 3년 동안 거의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도 일본 기업들이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물가가 이렇게 왜냐면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석유도 오르고 원자재도 다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1,000원에 팔던 건 이걸 분명히 이제는 1,100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30년 동안 물가를 올려본 적이 없으니 이게 과연 우리가 1,100원을 팔라도 될까? 우리나라 이 일본 국민들이 이걸 살까라고 해서 결국엔 못 올렸대요. 왜냐면 또 일본 국민들 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왜 물가가 이게 이제까지 상식처럼 그쵸. 생각하던 것이 깨지는 순간 그쵸. 이건 네. 비상식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됐었던 게 일본은 내수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내수만으로도 기업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보통 내수가 제대로 되려면 1억 이상은 돼야지만 내수로 어느 정도 국가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인구가. 네, 인구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5천만 살짝 넘기 때문에 내수만 가지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거의 대부분은 내수에서 좀만 잘 된다면 전부 다 해외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거꾸로 볼 때는 엄청나게 힘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팔아도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이거를 좀만 해도 금방 한계가 오니 어쩔 수 없이 외국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니 그만큼 경쟁력도 좋아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때마다 잘 됐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 되기는 거꾸로 볼 때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요즘 왜 그러한 고민들을 하시냐면은 무역 지표 결국 이제 우리 수출 지표가 중요한데 최근 뭐 7개월, 8개월 계속 무역 적자, 경상수지 네, 그쵸. 적자 그리고 수출 감소 이게 이제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이어질 때 초반에는 저는 별 걱정이 없다. 왜냐면 이쪽이 무역수지 적자긴 한데 수출은 계속 늘어난다. 이건 어디까지나 환율에 의해서 그런 거지. 근데 다만 최근 한두 달 동안은 수출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출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반도체 관련인데 그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특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비디오, 또 핸드폰, 컴퓨터, TV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많은 기업들이 그 반도체 관련된 걸 미리 사들였던 거죠. 그렇죠. 미리 사들였다가 좀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사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재고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의 그런 것들을 수주를 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되면은 어느 정도 그 기업들도 갖고 있던 걸 다 이제 소진을 할 테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우리나라에 수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일본 경우를 우리가 따지다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오르는 자산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게 일본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잖아요. 네네. 네, 일본 사람은 더 이상 아닌데 그것은 이제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그 하락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도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빠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부동산도 일본처럼 그런 어떤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역시 하락 사이클을 겪고 다시 튈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참 논란이 많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을 썼을 때 일본 부동산에 대한 거기 사례를 거기다 넣긴 했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폭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총 대출 규제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90년 들어서 내년부터는 총 대출을 이를테면 한 사람당 뭐 1억까지만 한다. 기업도 10억까지만 한다. 이렇게 정해버리다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을 살 때는 자기 자본으로 사는 경우는 없고 대출을 받아 사야 되는데 저거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하니까 10원도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쭉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근 20년, 30년 동안 가격이 유지가 됐었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게요.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에 있는 부동산도 가격은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라는 표현하지 않고 맨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일본 같은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이제 낮은 층에서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본도 맨션이라고 하는 고층 빌딩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알고 있기로는 뭐 20% 30% 정도 오른 거로 알고 있어요. 지난 한 10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일본도 결국에는 부동산이 그러니까 일본이 또 그렇게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요. 그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했으면은 대체적으로 공급을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아니 뭐 살 사람이 없는데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외국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외국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일반 분양을 해서 사람들에게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팔기보다는 임대 분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차인을 구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는데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걸 임차인을 받으면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월세 수익률을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으면 월세 하나당 얼마를 받으니 너희들한테 우리가 얼마 빌면 매월 이 정도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이 정도 돈을 줄 수가 있어. 수익률 보장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은행이 줘서 그러네. 그러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매년 100만 원 이상씩 계속해서 건설은 했어요. 그렇게 가격이 하락했어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더 가격이 오른 이유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일본뿐만 아니라 북유럽 3국도 그렇게 엄청나게 일본만큼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북유럽 국가들은 2배세가 올랐습니다. 왜냐? 일본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은 공급을 계속했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처럼 될 거다. 우리나라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줄 건데 공급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아니 인구가 줄 수는 있어도 세대수는 늘어난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에도 그 내용을 썼던 건데 그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니까 왜냐면 단순 생각을 해도 결혼하고 이혼 가구만 해도 또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그분들이 사실 집이 필요로 하죠. 근데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집이 사실은 부족한 건 아니지 않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게 왜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냐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한 계속 집을 건축을 하지만 그 집이 어디에 건축되느냐, 어디에 생기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집이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허허벌판에 집이 생기는 거에 따라 다른데 아직까지는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이제 너무 이게 그 서울 중심적인 생각이고 편향일 수는 있지만 서울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이 그렇게 많진 않은 편이거든요. 또 서울 서권을 놓고 본다고. 왜냐면 내가 이 정도 돈을 벌고 이 정도 돈이 있는데 난 그럼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그런 집을 공급을 하지 못하니 당연히 그렇게 새로 생긴 집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거였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최근 그 작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거의 지수상으로 20%가 올랐으니까 1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판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 같다라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고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저는 또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상승을 한다고 해서 뭐 아무 곳이나 다 사면 된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런 대도시는 왜냐면 오래 낡은 집이 되면 거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에 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답답해하는 게 매일매일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도 눈비 상관없이 주차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하로 가면 되는데 그것도 워낙 그 시설들이 낡았다 보니까 녹물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당연히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니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올라가는 걸 막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지금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공급을 하면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본처럼. 근데 한국은 항상 하락하면 공급을 멈춰버려요. 근데 이제 이 공급을 멈추면 당장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한 3, 4년쯤부터 서서히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부터 공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 중반부터 서서히 가격이 올랐던 거였고, 그래서 지금도 왜 3기 신도시 하고 계속 공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부가 집값을 잡고 싶다고 하면 공급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네. 자, 이 책에서도 버블과 공황이라는 주제로 이제 심도 있게 다루셨는데, 왜냐하면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사실 코로나 이전, 뭐 사실 그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부동산은 그랬죠. 너무나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버블이 지금 가득 상태에서 약간 빠진 거지,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아직은 버블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버블은 터지는 거니까, 터지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늘 그 말을 하거든요. 가장 쌌을 때의 가격,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에서 대체적으로 2배가 오른다. 그리고 가장 비쌀 때에서 한 20, 30%가 떨어진다. 이게 반복된다. 근데 다만 요번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2배가 오르고 거기서 이제 인간의 욕망에서 한 10%, 20%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5억이 10억이 됐습니다. 그럼 10억에서 10%, 20% 좀 더 오를 수도 있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럼 그게 한 12억까지도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폭발하다 보니까 20, 30%에서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늘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오르고 2배 오른 거에서 20, 3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쯤 거기에 맞춰서 집을 사고 팔고 하시면 차라리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 얘기를 살짝 바꾼 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원래는 20, 30% 저는 얘기를 했는데 한 40%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40%까지 떨어지면은 대체적으로 전세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전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 가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돈을 주고 여기를 쓰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반 매매 가격은 사용 가치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는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 집을 사겠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만큼 오를 수 있고 떨어지면, 명품 같은 경우 사실은 시장에서 사거나 명품을 사거나 품질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세세한 차이는 이제 장인 정신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 결국 그 프리미엄만큼 비싼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마크만 띄는 순간 사실 사람들은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현재 아주 비쌌던 그 가격에서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개별 아파트에 따라서 30% 떨어지는 것도 있고 50%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현재는 보면 대략 한 20, 30% 정도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은 전체적인 대세가 20, 30%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강남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뭐 그렇게 미미한 수준에 떨어졌거나 오히려 전 고점을 더 올라간 가격들도 있긴 하니까요. 근데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왜냐면은 뭐 비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비싼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그보다 좀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소득을 모아서 그 아파트를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더 좋은 곳으로 갈 니즈들은 누구나 있으니까. 근데 그 분들이 현재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과연 그 아파트들이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갖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통 가격이 상승할 때는 비싼 것부터 오르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싼 것부터 떨어지다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마지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 그 강남권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이 하락했다고까지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송파 쪽은 하락했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강남이라고 보통 이제 강남 서쪽으로 보통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의 대세다까지는 저는 안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하락을 했다라고까지는 힘들지만, 왜냐면 이제 2010년대에도 계속해서 가격을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이번이 장이 좀 특이한 게 한 7,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0년대 때는 한 2, 3년 오르고 1년 떨어지고 2, 3년 오르고 그런 식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한 게 흔히 말해서 상승 기간의 잠깐인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인지, 요거는 뭐 내년 한 여름까지는 봐야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버블이 이미 다 재해졌다?
버블은 이제 주식은 제외됐다고 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산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은 주식이 먼저 조정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받고 다시 주식이 오르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또 따라가고 그건 동의하시나요? 어느 정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돈의 속성상 쉽게 들어가고 쉽게 빠질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니까 아무래도 주식은 쉽게 들어가고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곳이고 부동산은 그런 또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주식은 흔히 말하는 개인들도 투자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런 덩치 큰 기관이나 이러신 분들이 하는 거고 근데 부동산은 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개인의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부동산은 그 속도가 좀 느린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 책에도 나오지만 코스피 3000 시대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근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지만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3000 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이클만 알아도 잡는 부의 기회. 네, 그래서 불황에는 공부하고 호황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이게 이제 반복된다. 이거 이제 돈의 사이클이라는 의미로 제목을 정하신 것 같네요. 네, 돈의 사이클 저자시죠? 핑크팬더님. 네, 이재범 저자님. 네. 핑크팬더 필명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필명이니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파워블로그시죠. 네, 핑크팬더님의 그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주식시장,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많은 가족분들이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시는데 아마 충분한 또 참고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핑크팬더. 핑크팬더 하니까 뭔가 여성분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귀여운 느낌? 아니면 정말 팬더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둥글둥글. 네,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근데 되게 스마트하신 분이라 네, 이게 샤프 팬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재범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